안녕하세요, 수강생 여러분. 2016년도 2회차 필기시험 직업정보론 기출문제 풀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험생 입장에서는 어떨지 모르겠는데요.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큰 무리 없이 무난한 문제 수준이 아니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요. 이 정도 수준이라면 무난하다고 생각하셔도 무리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기출문제 인터넷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미리 보신 분들도 계실 수 있겠지만 이 정도 수준에서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또 한 두세 문제 정도만 굉장히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고 나머지는 교재를 공부하셨다면 무난하게 풀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기출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직업정보론 1번입니다. 한국직업사전 2012에서 알 수 있는 직업 관련 정보가 아닌 것은 이렇게 나왔는데요. 사실 직업사전이 좀 바뀌었죠. 근데 아직도 이제 2012 버전을 갖고 좀 직업사전이 아니라 참 직업 전망이 좀 바뀐 거죠. 직업사전은 아직 2012 버전을 쓴다라는 거. 자, 그래서 2012에서 직업사전 2012에서 알 수 있는 직업 관련 정보가 아닌 것은 여러분들 생각에도 정답 보이시죠? 4번입니다. 직업사전에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본 직업 정보가 있고요. 그죠? 본 직업 정보, 예를 들어서 직업 코드라든가 직업명이라든가 그 다음에 직무 개요, 이러한 본 직업 정보 부분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오나요? 부가 직업 정보가 있죠. 부가 직업 정보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학력이라든가 그 다음에 숙련 기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나오죠. 그 다음에 우리 이 문제 교재에 나오는 것처럼 어떤 것들도 나오나요? 표준 직업 분류라든가 그 다음에 표준 산업 분류도 있죠. 이 직업이 어떠한 산업에 속해 있느냐라는 것을 알려주는 게 표준 산업 분류인 거죠. 그 다음에 그 일이 육체적으로 얼마나 힘드느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알려주는 작업 강도라는 것도 있고요. 그죠? 그러한 부분들이 부가 직업 정보로 한 12개 정도가 속해 있죠. 그래서 본 직업 정보, 그 다음에 부가 직업 정보, 이렇게 구분되어진다. 직업 사전에 안 나오는 내용들은 임금 수준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디서 알 수 있느냐, 임금 수준은? 직업 전망에서는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직업 사전에서는 임금이 얼마다 이런 내용들이 안 나옵니다. 물론 잡맵에서도 나오죠. 이런 것들에서는 임금 수준을 알 수 있는데 직업 사전에서는 임금과 관련된 정보는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공공직업정보의 일반적인 특성이 아닌 것은, 이 문제도 그리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우리 교재에 보면 어떠한 부분들이 있었나요? 직업정보와 관련해서 공공직업정보와 민간직업정보를 구분하는 것이 있었죠. 그래서 직업 분류라든가 혹은 등등등등 해서 몇 가지 나오죠. 요 박스는 제가 몇 번씩이나 말씀드렸습니다. 그 본 수업을 하면서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정리하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교재를 보시고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 공공직업정보와 민간직업정보를 구분하는 건 뭐 매번 나오진 않지만 출제 빈도가 굉장히 높은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문에서 보는 것처럼 첫 번째 전체 산업이나 직종을 대상으로 하죠, 공공은. 그러나 민간은 이제 특정 부분만 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조사 분석 및 정리 제공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므로 유료로 제공된다. 유료로 제공되는 거는 민간이죠.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조사 분석하여 제공되며 장기적인 계획과 목표에 따라 정보 체계 개선 작업 수행이 가능하다. 네, 이것도 공공이라는 거죠. 그러나 민간은 뭡니까? 한시적으로 제공되죠. 한시적으로. 지속적으로 제공되는 게 아닙니다. 필요한 부분만 한시적으로 제공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직업별로 특정한 정보망을 강조하지 않고 보편적인 항목으로 이루어진 기초적인 직업 정보 체계로 구성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편적인 어떤 그 기준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한국 표준직업분류라든가 국제표준직업분류라든가 뭐 이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제공되는데, 민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필요한 그런 특정한 부분만 제공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체계나 이런 것들이 사실 잘 잡혀 있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다음 3번. 다음은 어떤 국가기술 자격 등급의 검정 기준에 해당하는가? 네, 검정 기준을 공부할 때 제가 본문에서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술사의 검정 기준, 기술사가 보는 중점은 뭐고, 그 다음에 기능장이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건 뭐고, 그 다음에 기사, 그 다음에 산업기사, 그 다음에 기능사, 이렇게 5가지의 자격 수준이라는 게 있죠. 그러면 기술사는 고도의 전문 지식과 그 다음에 실무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기능장은 최상급 숙련 기능만 있죠. 숙련 기능 중에서 최상급이라는 거죠. 그래서 최상급 숙련 기능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는 거죠. 기능장에서. 그 다음에 기사는 뭐예요? 지금 우리 지문에 나와 있듯이 공학적 기술 이론, 공학적 기술 이론을 가지고 어떤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걸 본다는 거죠. 그 다음에 산업기사는 기초 기술 이론과 숙련 기능이에요. 기능사는 단순히 숙련 기능을 보는 거죠. 그래서 검정 기준은 이렇게 해서 구분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 5가지의 자격 검정에 대해서 어떠한 것들을 시험 볼 때 중점적으로 보는 것이냐라는 게 검정 기준인 거죠. 그래서 이번 문제의 정답은 2번입니다. 해당 국가기술 자격 종목에 관한 공학적 기술 이론 지식을 가지고 공학적 기술 이론이라고 했습니다. 이 단어가 들어가 있다면 기사시험이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른 다음 차수 시험에 또 어떠한 검정 기준이냐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예를 들어서 고도의 전문 지식을 필요로 하고 실무 경험이 필요한 이러한 내용이 들어가 있다. 그럼 뭐다? 기술사인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최상급 숙련 기능이 필요한 것들을 검증하는 거다. 그럼 뭐죠? 기능장이라는 거죠. 아시겠죠? 다음 문제 넘어갑니다. 4번. 고용 조정 지원을 위한 고용 안정 사업에 해당하는 것은, 그래서 고용 안정 사업에는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고용 창출 지원 사업이고요.
고용 창출. 두 번째가 고용 유지 지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고용 촉진 지원인 거죠. 예, 물론 그 외에 육아보육시설, 직장 보육시설이죠. 직장 보육시설 지원이죠. 그 다음에 건설 근로자 고용 지원에 관한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고용 창출이다 그러면 여러분들 창출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일자리를 만들어낸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온종일 근무하던 한 사람을 퇴사했다. 그럼 오전반, 오후반 이렇게 나눠서 두 사람을 채용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일자리를 좀 더 많이 만들어내서 사람을 고용하는 것에 지원해 주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는 일자리 함께하기라든가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 창출 지원이라든가 고용 환경 개선이라든가 지역이나 성장산업 고용 지원이라든가 전문 인력 채용 지원이라든가 정규직 전환 지원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속해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건 제가 올린 자료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고용 유지라는 거는 말 그대로 유지예요. 그러니까 회사가 어려워서 근로자를 해고해야 되는데 해고하지 않고 이끌어 간다라면 국가에서 그래 너희 기업 참 잘하고 있네. 내가 좀 그 근로자들 유지할 수 있게 좀 지원금 줄게. 이런 겁니다. 예. 그래서 근로자들을 유지할 때 주로 이제 경기가 어렵거나 회사가 어려울 때 그러한 내용들이 나오겠죠. 예, 그런 부분들에는 고용 유지 지원금도 있고 무급 휴업과 휴직 고용 유지 지원금도 있어요.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 해고는 아니지만 무급으로 휴직을 시킨다든가 휴업을 시킨다든가 이럴 때도 지원금 준다라는 거죠. 해고는 안 하고 한다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고용 촉진입니다. 말 그대로 촉진을 시킨다라는 거죠. 그럼 어떤 사람들이 촉진 대상이 되겠습니까? 예, 주로 채용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인 거죠. 장기 실직자나 뭐 이런 분들에 속하는 분들이죠. 고령자라든가 장기 실직자라든가 이런 여성이라든가 이렇게 고용에 조금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회사에서 채용한다. 그럼 너 잘했어 하고 이제 정부에서 지원금 주는 게 고용 촉진입니다. 예, 여기에 속하는 것은 고용 촉진 지원도 있고 그 다음에 고령자 고용 연장 지원도 있고요. 임금 피크제 지원도 있고요. 출산 육아기 고용 안정 지원도 있습니다. 출산 육아기는 그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출산 때문에 출산 휴가를 간다든가 출산 전후 휴가죠. 혹은 육아휴직을 쓴다. 그러면 이거 자체를 시행하는 기업에 대해서 너 잘하고 있어 라는 것도 있지만 이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대체 인력을 채용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사람이 빈자리가 생겼으니까. 그러한 대체 인력을 채용하게 되면 대체 인력에 대해서 100% 인건비는 아니지만 일정 부분의 인건비를 지원해 준다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주로 그 출산 육아기 고용 안정 지원에 속하는 그런 지원금들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직장 보육시설 지원. 이건 이제 주로 여성 근로자가 회사를 다녀야 되는데 아이 때문에 다니기 어렵다 그러면 직장 내에 보육시설을 만든다든가 보육시설을 운영한다. 그럼 어떻게 돼요? 예, 여성 입장에서는 직장에 출근하면서 아이도 같이 갔다가 그 직장 내에 있는 보육시설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에 맡겨놓고 퇴근할 때 데려가면 되잖아요. 그러한 보육시설을 만들거나 유지할 때 국가에서 지원금 주는 거죠. 마찬가지로 건설근로자는 건설근로자 부분에 대해서 고용이 안정되거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 지원금 주는 겁니다. 그래서 4번 문제가 뭐였어요? 고용조정 지원을 위한 고용안정사업에 해당하는 것은 했죠. 그래서 고용조정을 위한
조정 지원이라 그랬죠. 조정. 이게 주로 고용 조정은 이거예요. 조정한다라는 뜻은 뭐예요? 주로 해고한다는 뜻이 고용 조정이지 늘린다는 뜻의 조정이라는 의미를 잘 안 쓰죠. 그죠? 예. 그랬을 때 고용 유지 지원금입니다. 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정규직 전환 지원금 뭐 이런 거는 고용 창출에 관련된 거고요. 그 다음에 고용 촉진 지원금 여기에 속하겠죠. 그 다음에 세대 간 상생 고용 지원금 이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새롭게 만들어진 건지 모르겠는데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없어요. 이 부분은. 그 다음에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5번 한국 표준 산업 분류의 산업 분류 적용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 부분도 굉장히 기출 문제로 많이 나왔던 부분인 거죠. 첫 번째, 생산 단위는 투입물과 생산 공정을 제외한 산출물을 고려하여 그들의 활동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된 항목에 분류되어야 한다. 뭐 이상한 거 없는 것 같지만 자세히 보십시오. 제외한이라는 얘기가 생산 단위는 투입물과 생산 공정을 제외한 게 아니라 그것도 포함시켜야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여기서 잘못된 내용이 첫 번째 설명되고 있네요. 그래서 생산 단위는 산출물뿐만 아니라 투입물과 생산 공정 등을 함께 고려하여 그들의 활동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된 항목에 분류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렇게 얘기해야 되면 맞는 거고, 지금 우리 문제 지문에 나와 있는 제외한 이게 잘못된 단어라는 거죠. 예, 그래서 1번이 정답입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다 맞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본문을 공부하셨던 분들이라면 충분히 이해하실 겁니다. 다음 6번째 문제,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워크넷 구인 구직 및 취업 동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워크넷이라는 단어가 쓰였죠. 말 그대로 워크넷을 통한 워크넷 구인 구직 구인 구직 및 취업 동향이죠. 그러다 보니까 워크넷을 이용하는 사람들한테만 데이터를 뽑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전체 노동시장을 대변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전체 노동시장이 이만큼이다 그러면 워크넷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이만큼, 또 뭐 지역정보지, 예를 들어서 가로수라든가 벼룩시장이라든가 뭐 이런 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이만큼, 그 다음에 또 직업소개서, 유료직업소개서 있죠. 이만큼, 그 다음에 또 예를 들어서 뭐 잡포탈, 그죠? 잡코리아라든가 사람인 뭐 이런 만큼, 그 다음에 헤드헌팅 업체를 뭐 이용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된다면 전체 노동시장을 요만큼만 요 데이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변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전체가 아니잖아요. 워크넷을 이용하는 사람들만 나온 데이터라는 거죠. 예. 그래서 주로 그런 것들을 물어봅니다. 요 문제에 있어서는. 자, 문제를 볼까요?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어요. 첫 번째가 수록된 정보는 전국 고용센터, 산업인력공단, 시군구 등에서 입력한 자료를 워크넷 DB로 집계한 것이다. 맞죠? 고용안정기관의 취업지원 서비스를 통해 산출되는 구인, 구직 통계를 제공하여 취업지원사업 등의 국가 고용정책 사업 수행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고요. 통계표에 수록된 단위가 반올림되어 표기되어 전체 수치와 편의의 합계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A는 15.1%, 이게 이제 15.13인데 1이라고 했다라는 거죠. 3인데. 그 다음에 B는 뭐 19.5%, 57이었는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나중에 합계를 하니까 이게 100이 아니고 뭐 99.5가 나오고 뭐 이러더라는 거죠. 근데 이 뒤에 0.5가 이 뒤에 것들을 안 써서 그렇다라는 거죠.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워크넷을 이용한 구인 구직자들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통계 자료가 노동시장 전체의 수급 상황과 정확히 일치한다, 아니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여기서. 예.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다음은 7번, 한국직업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학과 정보 중 사회 계열에 해당하지 않는 학과는 이런 문제도 종종 나왔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계열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뭐 인문계열, 그다음에 사회계열, 공학계열, 그다음에 뭐 예체능 계열, 그다음에 또 뭐죠? 네, 의료 계열, 뭐 이런 식으로 계열이 있다면 여기에 속하는, 예를 들어서 뭐 고고학과라든가 혹은 뭐 종교학과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인문계열에 속하는 거고, 사회계열은 주로 이제 경제, 경영 뭐 이런들이 사회계열에 속하고요. 공학, 예, 주로 이제 공학이라는 용어가 쓰죠. 그래서 뭐 전기공학 혹은 뭐 건축공학 뭐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예체능, 잘 알고 있듯이 뭐 미술이라든가 음악이라든가 등등, 체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죠. 자, 이 계열에 따라서 거기에 속하는 학과가 맞느냐 아니냐 이런 것들을 종종 물어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뭐였냐? 사회계열에 해당하지 않는 학과는 했어요. 그러면 사회계열에 속하는 것들 중에서 아닌 게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그게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예, 3번 문헌정보학과입니다. 이거는 인문계열이에요. 그래서 사실 어찌 보면 좀 당황스럽기도 한 문제인데요. 예, 여러분들이 그래도 우리 교재에 보면 학과 정보 나오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그 계열에 따라서 어떠한 학과들이 들어가 있느냐, 그래서 꼭 한번 공부해 두시길 바랍니다. 다음 8번 해외 취업, 창업, 인턴, 봉사 등 해외 진출 관련 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하는 사이트는, 예, 그냥 쭉 읽어보니까 어떤 게 그래도 이게 사실은 예, 저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저는 만점 방지용 문제라고 해요. 이런 것들을 만점 방지용. 그러니까 출제를 낸 사람들 입장에, 출제인 입장에서는 내 문제를 다 맞춰? 뭐 이런 거죠. 그래서 한두 문제는 굉장히 어렵게 내는 거죠. 그래서 그 문제를 못 맞추게. 어쨌든 저는 그렇게 부릅니다. 만점 방지용이다 라는. 예, 어쨌든 여러분들 문제가 뭐였어요? 해외 진출이라 그랬죠. 해외 진출. 그러면 뭐 보통 글로벌, 그럼 아니면 월드 이런 용어가 주로 쓰이지 않을까요? 그냥 단순하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죠? 예. 그럼 뭐겠습니까? 예, 1번이죠. 2번은 뭐냐? 일마 사이트는 정부에서 돈을 들여서 일자리를 만드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모든 데이터가 다 올라와 있어요. 예. 그래서 정부 지원 일자리 통합 정보 시스템이다. 지역별 혹은 참여기관 채용 정보가 일모아 사이트에 가면 다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커리어넷은 뭐예요? 이건 교육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인데요. 학생들에게 진로 문제를 상담해 준다든가 혹은 뭐 직업이라든가 학과 정보를 알려준다든가 그 다음에 진로 교육 자료들을 제공한다든가 이러한 것들을 하는 사이트가 커리어넷입니다. 그 다음에 빅데이터는 말 그대로 여러분들 요즘 빅데이터라는 용어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몇 날 며칠에는 어느 지역에 어떤 사람들이 많이 모이더라. 뭐 혹은 뭐랄까요? 몇 날 며칠에는 어떠한 검색어가 상위에 오르더라.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것들이 주로 이제 빅데이터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고요. 문화, 해양, 역사, 과학기술, 국가나 지자체 혹은 학술 데이터 이런 것들을 모든 어떠한 데이터들을 볼 수 있게 알려주는 사이트가 빅데이터 사이트입니다. 예. 자, 그래서 좀 전에 정답은 뭐라 그래 말씀드렸어요? 1번이죠. 월드잡 플러스라는 사이트입니다. 해외 진출에 관련된 정보들을 알려주는 데가. 그 다음에 9번 직업능력 개발 계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예, 뭐 짧게는 계좌제 혹은 요즘은 내일 배움 카드라는 용어를 쓰죠. 내일 배움 카드. 예, 이걸 자세히 알고 싶으면 HRDNet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면 내일 배움 카드에 대한 자세한 설명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훈련 개시일로부터 단위 기간은 1개월 단위로 한다. 그 다음에 수료란 원칙적으로 80% 이상 출석해야 수료로 인정되고요. 그 다음에 계좌 유효 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이고요. 그 다음에 훈련 요건은 기간과 시간은 각각 10일 이상 40시간 이상이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제 자료에 올려놓겠지만 어디에 나와 있는 거냐면 고용노동부 고시에 보면 2013-16호라는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실시 규정이라고 해서 고시를 해놓은 자료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그러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훈련에 대한 요건, 계좌제에 대한 요건 중에서 이게 지금 나왔던 것처럼 10일 이상, 그 다음에 40시간 이상, 그 다음에 직업 능력과 관련된 거죠. 직업 능력을 개발시키는 과 관련된 거여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외 인정 안 되는 부분들도 있어요. 인정 안 되는 것들은 뭐겠어요? 예를 들어서 취임이라든가 혹은 오락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인정이 안 돼요. 이 계좌제 과정에. 그래서 세미나, 심포지엄 이런 것들도 안 되고요. 단순 상식이나 시사교류 이런 것도 안 되고 취미나 오락활동 이런 것도 안 되고 일반적인 학교에서 가르치는 과정 중고등학교라든가 대학에서 가르치는 과정 이런 것들도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변호사라든가 변리사, 공인중개사, 공인노무사 같은 그러한 과정도 계좌제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예, 이 내용도 제가 같이 올려놨으니까 좀 확인해 주시고요. 자료에서. 그 다음에 10번 한국표준직업분류에 해당되는 직능 수준은 다음은 어떠한 직능 수준이냐 이런 내용인 거죠. 제가 수업 시간에 이제 직능 수준과 관련해서 얘기를 할 때 어떤 내용들을 했었냐면 제1 직능 수준, 그 다음에 제2, 3, 4 이렇게 돼 있다면 어떤 걸 말씀드렸냐면 정규 교육과정, 그 다음에 표준직업분류와의 연계, 한국 표준직업분류죠. 직업분류와의 연계. 그래서 1직능 수준은 초등교육을 받는 수준, 그 다음에 제2직능 수준은 중등교육, 그 다음에 제3직능 수준은 중등교육 플러스 추가적인 1, 3년의 추가적인 교육 필요하다. 그 다음에 4직능 수준은 학사 이상이다. 그 다음에 제1직능 수준은 9번 단순노무종사자죠. 그 다음에 제2직능 수준은 3번 사무종사자부터 8번 W8번까지 속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3과 4는 뭐예요? 1번 관리자, 2번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여기에 속한다. 이렇게 연계상. 그 다음에 뭐가 지금 빠져있죠? 예, 군인. 군인은 직능 수준과 무관하다. 예, 여기까지는 제가 반드시 알아두라고 말씀드렸는데 과업. 그럼 이 직능 수준에 따라서 어떠한 과업을 수행해야 되느냐 따지는 제가 자세하게 말씀은 안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좀 유심 있게 보셨던 분들이라면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1직능 수준은 단순 반복적이고 육체적인 힘을 필요로 해요. 육체적 힘. 예. 그 다음에 제2직능 수준은 완벽하게 읽고 쓰는 능력. 완벽한 읽고 쓰는 능력. 읽고 쓴다라는 거죠. 이러한 능력들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물론 그 다음에 정확한 계산 능력과 그 다음에 상당한 수준의 의사소통 능력도 필요하다. 그 다음에 3직능 수준은 복잡한 과학과 실제적인 업무를 수행할 정도의 전문적인 지식을 보유하고 전문적인 지식을 보유해야 된대요. 예. 그 다음에 수리계산이나 의사소통 능력이 상당히 높아야 된다라는 내용들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4직능 수준은 매우 높은 수준, 매우 높은 수준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지금까지는 여기도 상당한 수준, 높은 수준이라면 여기서는 매우 높은 수준이라는. 매우 높은 수준의 뭐다?
이해력과 창의력, 그 다음에 의사소통 능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여기 적었던 이러한 단어들만 완벽하게 알고 있어도 요 직능별 수행해야 되는 과업이 어떤 것들이 있다라는 것들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번 문제는 어떠한 지문이 주어졌나요? 복잡한 과학과 실제적인 업무를 수행할 정도. 복잡한 과학과 실제적인 업무 수행 능력을 수행할 정도의 전문적인 지식이라. 전문적인 지식. 요게 나왔죠? 그럼 뭐예요? 제3직능 수준인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11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직업사전의 부가직업정보 중 작업 강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한국직업사전 중에서 이제 부가직업정보에 속하는 거죠. 직업사전 부가직업정보 중에서 뭐다? 작업 강도 부분이다. 이 부분도 시험 문제 아주 잘 나오는 거죠. 그래서 단계는 5단계로 되어 있죠. 아주 쉬운 작업, 그죠? 그 다음에 쉬운 작업, 그 다음에 보통 작업, 그 다음에 힘든 작업, 아주 힘든 작업, 이렇게 5단계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 5단계에 따라서 또 물리적 힘은 어떤 부분, 최고 4kg, 4, 8, 20, 40, 40kg 이상 다 키로예요. 이렇게 여기에 따른 물리적 힘의 강도도 좀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지문은 뭐예요? 작업 강도는 해당 직업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육체적 힘의 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3단계가 아니라 몇 단계다? 5단계죠. 5단계. 틀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작업 강도는 심리적, 육체적, 노동 강도는 고려하지 않았다. 심리적, 정신적. 여기서는 육체적인 것만 고려했다라는 거죠. 2번이 맞고요. 그 다음에 보통 작업은 최고 40kg. 최고 40kg인가요? 보통이? 아니죠? 보통 작업은 몇 킬로에 최고가? 20kg에서 10kg인 거죠. 그래서 이것도 틀렸고요. 그 다음에 운반이란 물체를 주어진 높이에서 다른 높이로 올리거나 내리는 작업. 이거는 들어 올림이죠. 들어 올림. 지금 설명한 것. 그래서 작업 강도를 결정하는 기준. 작업 강도 결정 기준은 또 4가지가 있죠. 지금 얘기했던 들어 올림도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운반도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미임과 당김이라는 게 있죠. 쉽게 얘기해서 들어 올림은 상하예요. 상하 작업. 그 다음에 운반은 뭐예요? 좌우가 됐든 현재 위치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겁니다. 그 다음에 미임은 뭐예요? 사람이 있다면, 작업자가 있다면 작업자의 반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옮기는 거죠. 그게 미임인 거죠. 그 다음에 반대로 이건 당김은 뭐예요? 작업자가 있는 방향으로 오도록 끌어당기는 거죠. 이게 당김인 거죠. 그래서 이 4가지의 어떤 결정 기준이 이런 것들을 할 때 아주 쉬우냐 혹은 아주 힘드냐 이런 것들을 얘기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번 문제 정답은 2번입니다. 다음 12번. 다음은 한국 표준 직업 분리에서 직업 분리의 일반 원칙이다. 가로에 알맞은 것은 직업 분류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시험 문제 중에 하나인 거죠.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릴 때 직업 분류는 단순하게 한두 가지만 볼 게 아니다. 전체를 좀 봐줘라. 첫 번째가 일반 원칙이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일반 원칙에는 포괄성이라는 것도 있고 배타성이라는 것도 있다. 두 번째, 다수직업 종사자 분류 있죠? 포괄적 업무 종사자부터 볼까요? 포괄적 업무 종사자에 관련된, 그죠? 첫 번째 뭐였습니까? 주된 직무. 두 번째가 뭔가요, 여러분들? 기억 안 나시나요? 큰일 났는데. 이런 것들을 다 제가 안 적어드립니다, 그럼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그러면 교재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또 뭐가 있나요? 세 번째는 다수직업 종사자라는 게 있죠? 다수직업 종사자에 대한 분류 원칙. 뭐부터 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또 기억 안 나신다고요? 그럼 안 되시는데. 네, 네, 시간. 그죠? 네, 이것도 안 적어줍니다. 그럼 모두. 그 다음에 네 번째 또 뭐가 있나요? 순서 배열 있죠. 순서 배열. 제가 여러분들한테 물론 간단하게 적어드릴 수도 있는데 제가 적어드리는 것만으로 보시면 여러분들이 공부가 좀 덜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교재를 찾아보시고 자꾸 정리해보는 그러한 습관을 들이십시오. 첫 번째는 한국 표준 산업 분류에 의한 게 있고, 그 다음에 특수와 일반에 의한 게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뭔가요? 세 번째 또 뭔가요? 기억도 안 나시죠? 예, 직능 수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포괄적으로 하는 게 있어요. 또 세 번째. 이것도 안 적어드립니다. 자, 어쨌든, 일반 원칙이라 그랬죠. 일반 원칙. 그러면 포괄성, 베타성, 요 두 가지라는 거죠. 말 그대로 포괄성은 어떠한 직업이 그 직업 분류에 포함이 돼야 돼요. 포함이 안 되면 아예 직업 분류 안에 들어온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국어사전에 없는 단어다. 그러면 없는 거예요, 아예. 라고 얘기할 수 있듯이 직업 분류에 속하지 않았다. 그러면 그 직업은 없는 거야, 우리한테.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베타성은 뭐예요? A과 B라는 직업이 있는데 A 직업에서도 이런 일을 하고 B 직업에서 똑같은 일을 하나. 그럼 어떻게 돼? 직업 분류가 안 되잖아요. A 직업에서 하는 것들은 가나라는 일을 한다. 그러면 B 직업에서는 다라는 것들을 한다. 이렇게 이것과 이것은 분명히 다르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게 베타성입니다. 그래야 직업 분류가 된다는 거죠. 예, 그 두 가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뭘 얘기했을까요? 여기서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직무는 어느 경우에든 같은 직업, 단위 직업으로 분류되어야 한다. 하나의 직무가 동일한 직업 단위 수준에서 두 개 혹은 그 이상의 직업으로 분류될 수 있다며, 예, 똑같은 게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다. 이렇게 두 개로 분류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이게 뭐다? 베타성이라는 거예요. 베타성. 제가 지금 말을 좀 쉽게 풀어서 말씀드렸을 뿐이지 여기서 하는 얘기가 같은 얘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게. 아시겠어요? 예. 자, 그래서 이번 문제의 정답은 2번 베타성입니다. 그 다음에 13번. 다음 중 고용을 주제로 하는 통계가 아닌 것은, 예, 이 문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답이 없습니다. 예. 사실 제가 따져야 될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따져야 될 거라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려고 자료를 하나 뽑아왔는데요. 여러분들이 이게 보이실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떤 사이트라는 건 말씀드릴게요. 이게 국가 통계 포탈이라는 사이트입니다. 국가 통계 포탈. 자. KOSIS라는 국가 통계 포탈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면 주제별로 굉장히 많은 통계의 데이터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가계 소비라든가 건설, 경기, 고용, 과학 뭐 등등등등등.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데이터가 있는데 여러분들 여기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자 여기 뭐가 나왔나요? 주제별 통계가 나오고 가계 소비, 건설 이런 부분들이 나오죠. 그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고용이라는 데이터가 나옵니다. 고용. 그러면 여기에 어떤 것들이 있냐면 지금 지문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 다 들어가 있어요, 사실은. 예. 그래서 ICT 인력 동향 실태 조사라든가 경제활동 인구 조사라든가 그다음에 한국 노동 패널 조사라든가 사업체 기간 근로자 현황 조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 문제를 내신 분이 조금 착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ICT 실태조사 인력 동향이라는 게 빠졌다면 그러면 고용이 아니고 다른 부분으로 속할 수가 있어요. 근데 ICT 인력 동향 조사는 고용에 관련된 것들이 맞습니다. 예.
여러분들. 그래서 이번 문제의 정답은 사실은 엄밀히 보면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예, 근데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는 2번 한국노동패널조사라고 정답을 준 것 같은데요. 한국노동패널조사도 그겁니다. 가구를 대상으로 이제 어떤 일을 하느냐 뭐 이런 것들을 조사하는 것들이거든요. 이것도 뭐 취업했느냐, 취업했으나 어떤 그런 것들을 나오기 때문에 고용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경제활동 인구 조사는 뭐예요? 예, 인구 중에서 노동 가능 인구 중에서 경제활동 인구와 비경제활동 인구가 있다면 경제활동 인구는 뭐예요? 취업자와 실업자잖아요. 그럼 실업자도 취업하려고 나와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럼 고용과 관련된 거잖아요. 취업자는 당연히 고용과 관련돼 있는 사람들이고, 그죠? 그 다음에 이 ICT는 주로 이제 정보통신 계통에 속하는 사람들의 어떤 그 인력 동향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고용과 관련되는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사업체 기간 근로자 현황 조사,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 사업체 중에서 기간 근로자들이 얼마나 쓰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본 거예요. 이것도 고용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이 문제는 정확한 정답은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 좀 더 추가적으로 저도 알아보고 다시 자료를 올리겠지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그 정도까지만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14번입니다. 직업 성립의 일반 요건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윤리성, 경제성, 자율성, 사회성, 계속성, 이렇게 5가지 요건이 있죠. 그러면 거기에 속하지 않는 건 뭔가요? 4번이죠. 사회 보장성은 없습니다. 요건 뭐 추가적인 설명 안 드려도 잘 아실 테니까 넘어갑니다. 다음 15번 직업정보 수집 방법으로서 면접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합하지 않은 것은, 그래서 제가 이제 자료를 올려드릴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면접법에 있어서 표준화된 면접, 비표준화된 면접에 대한 어떤 그 특징들을 올려드릴 건데요. 자, 어쨌든 첫 번째 질문, 표준화 면접은 비표준화 면접보다 타당도가 높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뢰도는 높은데 타당도는 낮아요. 왜냐하면 정확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타당도는 조금 낮을 수 있어요. 신뢰성은 높아요. 왜냐하면 똑같은 것들을 모든 사람에게 물어보기 때문에 신뢰성은 높다라는 거죠. 그러나 타당도는 낮습니다. 이거 잘못됐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면접법은 질문지법보다 응답 범위의 표준화가 어렵다라는 거죠. 맞습니다. 이건 면접을 하다 보면 똑같은 내용을 다 물어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질문지는 뭐야? 똑같은 내용을 인쇄해서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표준화가 어렵죠. 그 다음에 면접법은 질문지법보다 제3의 3자의 영향을 배제할 수 있다. 그렇죠. 1대1로 하는 거니까 다른 사람들을 개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표준화 면접에는 개방형 및 폐쇄형 질문을 모두 사용할 수 있다. 이것도 맞는 내용. 맞지 않죠? 그렇죠. 폐쇄형 모두 설명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잠깐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15번의 정답은 1번이고요. 다음 16번. 다음은 무엇에 관한 정의인가? 유사한 성질을 갖는 산업 활동에 주로 종사하는 생산 단위의 집합이다. 이건 뭐죠? 많이 들어봤죠, 여러분들? 산업입니다. 산업. 그다음에 이 문제에 나왔던 지문 3번과 4번은 뭐예요? 3번은 태스크, 과업이라고 부르죠. 그다음에 4번 요소 작업, 뭐 태스크 엘리멘트라고 부르죠. 그래서 주로 뭐예요? 그 직업을 구성하는 단위인 거죠. 가장 작은 게 요소 작업이고 그 위에 게 과업이 되는 거죠. 태스크. 다음 17번. 한국 표준 산업 분류에서 하나 이상의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단일 산업활동의 통계 단위는, 이것도 굉장히 많이 강조했던 것 같아요. 본문 공부할 때. 하나 이상의 장소. 단일 장소.
그다음에 하나 이상의 산업활동. 하나 이상의 장소에서 하나 이상의 산업활동을 수행하는 통계 단위를 뭐라고 한다? 기업 집단이나 기업체 단위라고 그러죠. 기업체 단위 혹은 기업 집단이라고 부른다. 그 다음에 하나 이상의 산업활동이면서 단일한 장소에서 한다. 지역 단위인 거죠. 지역 단위. 그 다음에 여기 많이 쓰이는 용어 뭐였잖아요? 활동 유형 단위인 거죠. 활동 유형 단위. 그 다음에 사업체 단위인 거죠, 여기. 그래서 이 박스는 반드시 좀 외워두시라고 제가 수업 중에 본문을 수업할 때 강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반드시 좀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그럼 뭐예요? 문제가 하나 이상의 장소에서,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단일 산업활동, 이거죠. 단일 산업활동이니까, 그죠? 그래서 활동 유형 단위다. 다음에 18번 직업정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직업정보는 경험이 부족한 내담자들에게 다양한 직업을 접할 기회를 제공한다. 맞죠? 직업정보는 수집 체계화가 아닙니다. 두 번째는 분석, 그 다음에 세 번째 가공, 그 다음에 체계화, 제공, 축적, 평가의 과정을 거친다라는 거죠. 2번이 잘못됐고요. 직업정보는 수집할 때 항상 최신의 자료인지 확인하고 동일한 정보를 할지라도 다각적인 분석을 시도해서 해석을 풍부히 한다. 맞죠? 그 다음에 19번 워크넷 구직에서 채용 정보 검색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연령은 할 수 없게 돼 있어요. 구직에서. 왜냐하면 이제는 채용 정보 올릴 때 연령을 제한을 둘 수 없게 돼 있잖아. 일반적인 업무라면 특수한 업무 아닌 이상. 그러다 보니까 연령으로 몇 세부터 몇 세를 구한다는 연령으로 검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임금이나 학력, 경력 이런 것들로는 검색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죠? 다음에 20번 다음 중 국가기술 자격이 아닌 것은 이 문제가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여러분 수험생분들한테는. 그래서 자격은 어떠한 것들이 있냐면 국가기술 자격도 있고요. 두 번째는 국가 전문 기술, 전문 자격 시험도 있을 거예요. 국가 전문 자격.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국가 공인 민간 자격도 있어요. 국가 공인 민간 자격. 그 다음에 민간 자격이죠.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된다는 거죠. 주로 이제 이거는 기능이나 기술, 그 다음에 일반적인 서비스 분야. 그래서 이제 주로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대부분의 시험들이 여기에 속해요. 우리 직업상담사는 요 서비스에 속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서비스에 속하는 것들이 또 뭐가 있었나요? 뭐 컨벤션 기획사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시장조사 분석사 뭐 이런 것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이 서비스에 속하는 거고, 일반적인 뭐 기사 시험이라든가 기능사 시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기능과 기술에 속하는 것들이죠. 그 다음에 국가 전문 자격 시험은 어떤 것들이 있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에요. 뭐 의사 시험이라든가 혹은 뭐 공인 노무사 시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주로 속해요. 노무사 뭐 이런 것들이 주로 이제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게 아니라 이게 주로 이제 전문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전문 서비스. 서비스 분야 중에서도 전문적인 것들. 요건 그냥 일반적인 서비스였다면, 그래서 조금 다르고요. 그 다음에 국가 공인 민간 자격. 말 그대로 국가에서 공인해줬는데 민간에서 주로 시행하는 자격증들인 거예요. 그 다음에 민간 자격.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그냥 민간에서 자격시험으로 할 수 있게 해준 것들이 민간 자격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가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산업인력공단에 들어가면 나와요.
요 자기에 관련된 것들이 산업인력 사이트 있죠. 우리 큐넷 사이트에 들어가도 요런 부분들이 나오긴 합니다. 그래서 20번의 정답은 4번이에요. 문화재 수리기술자가 국가기술 자격이고요. 그 다음에 화재 감식평가사 아닌 것이나 그랬죠. 아닌 것이 4번이에요. 그러니까 요게 문화재 수리기술자가 요게 속하는 거예요. 전문 자격에 속합니다. 나머지는 일반 국가기술자 요게 속하는 거죠. 화재 감식평가 기사라든가 국제의료관광 코디네이터라든가 기상감정기사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여기에 속한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직업정보론 풀어봤는데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문제가 어려운가요? 전반적으로? 그렇지 않죠. 이번 회차는 어찌 보면 좀 무난한 수준에서 시험 문제가 나오지 않았나. 또 기출문제를 아주 잘 풀어보셨던 분들 혹은 뭐 교재를 통해서 본문을 많이 공부하셨던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큰 무리 없이 시험을 치를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 아니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항상 이 정도 수준은 아니다라는 거 유념하셔야 되겠죠. 다음 회차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은 공부 좀 더 열심히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수고하셨습니다.